72살 4천억 그룹 회장이 청소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솔솔사연방입니다. 오늘은 낡은 밀대 하나로 썩어가는 병원의 민낯을 벗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서울 성북동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멀리 지나가고 24시간 편의점,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죠. 한만석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병원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72살의 노인은 걸음걸이만큼은 아직 단단했어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긴 해도 새벽 공기를 가르는 이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 통로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복도 끝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만석은 남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밀대를 꺼냈습니다. 손잡이는 오래 써서 반질반질했고 걸레천은 빨아도 누런 물이 배어 있었죠. 만석은 작은 이어폰을 귀 속에 꽂고 휴대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7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나훈아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흐르는 동안 만석은 저도 모르게 허밍을 했습니다. 에휴, 연탄 나르던 손이 이젠 밀대나 미네. 만석의 중얼거림 속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월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작업복 차림의 노인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만석을 그저 새벽 청소를 맡은 일용직 할아버지로만 여겼습니다. 손등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으며 말투는 시골 사투리가 섞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석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관찰하고 살피고 읽어내는 눈빛이었죠. 밀대를 밀며 만석은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바닥에 얼룩이 드러났어요. 만석은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놀림은 정확했고 청소하는 모습엔 묘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다뤄온 사람의 숙련된 동작 같았죠. 청소하는 동안 만석의 눈은 주변을 훑었습니다. 벽에 붙은 안전수칙 포스터는 구겨져 있었고 소화기 위치 표시는 색이 발해 있었어요. 환자용 휠체어 한 대는 바퀴가 헐거워 삐걱거렸습니다. 만석은 멈춰서서 휠체어를 살폈습니다. 손으로 바퀴를 만져보고 손잡이를 흔들어보고 브레이크까지 확인했죠. 이런 걸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온 사람 같은 말투였어요. 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청소부치고는 이상한 행동이었죠. 복도 모퉁이를 돌자 간호사 몇 명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걸어왔습니다. 만석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들은 만석을 힐끗 보고는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한 표정으로 하품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걸었죠. 만석은 조용히 밀대를 밀며 다시 나아갔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지만 만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이 보였으니까요. 만석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병원 안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 불이 켜지고 원무과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만석은 로비 구석 화분 옆에서 쉬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행정실에서는 서류를 옮기는 소리가 들렸죠. 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반듯했습니다. 깨끗한 로비, 정돈된 안내 데스크, 친절함이 적힌 현수막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만석의 눈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환자 가족에게 건네는 불친절한 손짓, 복도 구석에 방치된 의료 폐기물 박스, 응급실 입구에 고장난 채 그대로 세워진 자동문까지요. 만석은 그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청소부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만석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만석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70년대로 보이는 골목, 연탄재가 수북한 좁은 골방 앞에서 젊은 남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죠. 둘 다 가난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분자야.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만석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늘 하던 말 잊지 않았어.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 만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새벽 7시 만석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병원 이곳저곳을 걸었습니다. 응급실 입구, 외래 진료실, 입원 병동, 행정실 복도까지 천천히 둘러봤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 직원들의 대화, 벽에 붙은 공지사항까지 모든 게 만석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어요. 누군가 만석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의아했을 겁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왜 이렇게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걸까요? 행정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 주 안에 서류 정리 끝내야 해. 실사 나온다고 하던데. 걱정 마. 숫자는 맞춰놨으니까.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서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만석은 다시 걸으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만석은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성북동 거리가 아침 햇살에 물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만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등.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만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찍혀 있었지만 만석은 확인만 하고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만석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밀대를 밀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만석의 마음속에는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겉과 속이 같은 곳일까? 아니면 다른 곳일까? 만석은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 이 노인이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 병원에 들어왔는지, 청소부 옷을 입은 만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그저 묵묵히 밀대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만석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병원은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만석은 보관실로 돌아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만석은 이 병원에 나올 것입니다. 청소부로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만석은 2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밀대를 앞뒤로 밀며 리듬을 타던 순간이었죠.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거기 어르신. 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명찰에 이도영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영은 만석이 방금 닦은 바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물 줄줄 새잖아요. 발밑 좀 보고 다니시죠? 만석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밀대에서 물기가 약간 떨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금방 마를 정도였고 지나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죠. 만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도영은 코를 킁킁거리더니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냄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환자들 지나다니는 곳인데. 만석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독약은 병원에서 지급한 것이었고
규정대로 희석해서 사용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만석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밀대를 들고 한쪽으로 비켜섰죠. 이도영이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얼만데 이런 분까지 뽑았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명찰엔 정혜미 행정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미는 동료 직원과 함께 걸어가며 만석을 힐끗 보고는 코를 찡그렸죠. 저 나이에 뭘 제대로 하시겠어. 그냥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고용한 거지 뭐. 동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나오시던데요? 정혜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거고. 어차피 제대로 된 청소는 용역업체가 따로 하잖아. 저런 분들은 뭐, 그냥 있는 척만 하는 거지. 둘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만석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밀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구먼. 인건비, 지원금. 사람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만석은 3층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곳이었죠. 만석이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밀대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낡은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만석의 손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스쳤어요. 순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만석은 작게 신음하며 손등을 감쌌습니다.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만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죠. 그때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손등 다치셨어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간호사였어요. 명찰엔 박서진 수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만석의 손을 살피더니 자신이 들고 있던 수건을 건넸습니다. 소독 좀 해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박서진은 만석을 가까운 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는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상처를 깨끗이 닦아냈죠.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손잡이가 낡았나 봐요. 새 걸로 바꿔달라고 행정실에 말씀드려야겠어요. 만석은 박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은 삐져나와 있었죠. 그러나 웃는 얼굴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구먼. 고맙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박서진은 상처에 밴드를 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손 다치시면 일도 못 하시잖아요. 박서진은 만석을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고는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만석은 밴드가 붙은 손등을 내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1층 로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원장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죠. 원장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안에서 나는 대화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재단이 인수하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이도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했어요. 원장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정혜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달래는 듯했지만 그 안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 숫자만 채우면 된다니까. 장부상으론 문제 없어 보이게 만들고 실사 나올 땐 깨끗하게 보이면 그만이야. 만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재단, 인수, 환자 숫자, 장부. 이 단어들이 만석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만석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들은 내용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었죠. 그래도 원장님, 허위 기재는 위험하지 않나요? 정혜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위험?
지금 내 자리가 날아가는 게 더 위험해. 이 병원 10년 넘게 운영한 게 나야. 재단이 들어오면 다 끝이라고. 만석은 원장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청소 도구를 밀고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만석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만석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다시 펼쳐 방금 적은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허위 실적 의혹. 만석은 예전에 재단 실무진에게서 받은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 수, 매출, 진료 실적이 적힌 서류였죠. 숫자는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실제 병원 운영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숫자들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온 것이었죠. 만석은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단 창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병원 마당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 몇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요. 만석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연탄재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남녀. 만석은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분자야,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며. 내일 확인해보자. 만석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만석은 지갑을 다시 넣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아직 닦아야 할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만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계획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작업복을 벗고 병원을 나섰어요. 뒷문으로 나가는 길, 박서진과 마주쳤습니다. 박서진은 야간 근무를 시작하려는 참이었죠. 어르신, 손은 괜찮으세요? 박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만석은 손등에 밴드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고마웠어요. 박서진은 손을 흔들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박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 담장을 따라 걸으며 만석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도영 원장의 오만함, 정혜미 행정실장의 편견, 그리고 박서진의 따뜻함까지요. 만석은 멈춰서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응급실의 붉은 십자가 표시까지. 이 병원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숨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내일부터가 진짜야. 만석은 중얼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만석은 병원의 속살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많이 달랐어요. 새벽 청소를 하며 만석이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5층 VIP 병동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에는 특실이라고 적혀 있었고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조화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만석이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느낀 건 이상한 적막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석은 VIP 병동 복도를 닦았습니다. 12개의 병실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은 단 3곳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죠. 만석은 간호사실 앞을 지나다 우연히 장부를 봤습니다. 데스크에 펼쳐진 입원 환자 명단에는 12개 병실이 모두 입실 처리되어 있었어요. 만석은 멈춰섰습니다. 비어있는 병실이 9개인데 장부에는 모두 환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석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VIP실 입실 허위 기재 의심. 만석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 볼까봐 구석에서 재빨리 적고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죠. 만석은 다시 밀대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청소부처럼요. 며칠 뒤 만석은 응급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번호표를 든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고 아픈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는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만석은 대기실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 인원이 23명이라고 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은 한산했어요. 의사 2명만 보였고 나머지 진료실은 문이 닫혀 있었죠. 만석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의사 선생님들 적으신가 봐요? 젊은 간호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외부 강에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요. 원래 5분이 계셔야 하는데 3분은 나가셨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주 이래요. 강의료가 좋으니까 다들 나가시고 우린 남아서 환자들 달래야 하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응급실에 환자가 넘치는데 의사들은 외부 강의에 나가 있다니. 이게 제대로 된 병원의 모습일까요? 만석은 또다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응급실 인력 공백 심각, 외부 강의 우선. 오후가 지나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2층 행정실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정혜미가 복도로 나오며 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정혜미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질을 했죠. 어르신, 청소나 똑바로 해요. 아까 3층 화장실 거울에 물때 그대로더라고요.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정혜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꼼꼼함이 없어요. 내일은 특히 신경 써서 청소하세요. 큰손 오시거든요. 정혜미는 동료 직원에게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부자들 둘러볼 땐 구석에 숨어 있어요. 목이 안 좋으니까. 만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미의 다음 말이 만석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아, 내일은 큰손이 와요. 이름이 뭐더라? 한빛의료재단인가? 거기 이사장님이 오신대요.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생활용품 회사 만드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우리 병원 인수하시려나 봐요. 원장님이 완전 긴장하고 계시더라고. 정혜미는 웃으며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손이 누군지 곧 보게 되겠지. 만석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만석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내려간 만석은 낡은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라면에 부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김이 피어올랐죠. 만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벽에는 직원들의 근무표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죠. 만석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70년대 시장통 뒤 골목이었습니다. 연탄재가 쌓인 좁은 골방 앞에서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죠.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자는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어요. 만석은 사진 속 여자 정분자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분자야.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분자는 시장통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썰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좁은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맞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분자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만석의 공장 자금에 보탰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주지 않던 시절 분자의 떡볶이 장사가 만석의 공장을 살렸습니다. 만석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기계 한 대 샀지. 그 기계로 비누를 만들어 팔았고 그게 시작이었어.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지.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부자라고. 정분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시장통에서 연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분자는 만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사람들한테 돌려줘요. 우리도 받았잖아요. 만석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라면이 다 익었어요. 만석은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만석은 천천히 씹었죠. 컵라면이었지만 만석에게는 분자가 끓여주던 라면 맛이 났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만석은 휴게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라 창문은 작았지만 그 틈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만석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내일이면 다 드러나겠지. 만석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을 챙겨 휴게실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 병원 밖으로 나가는 길, 만석은 멈춰 섰습니다. 병원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로비에는 아직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밤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원 환자를 찾아온 가족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대원들까지. 병원은 밤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로비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은 살릴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무너뜨려야 할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진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만석은 작업복깃을 세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만석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병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내일 드러날 것입니다. 만석은 골목 어귀에서 멈춰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로비 바닥은 왁스칠이 되어 반짝였고 화분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으며 안내 데스크는 새 천으로 덮여 있었죠. 만석은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를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어휴, 저게 뭔가. 만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이 현수막을 로비에 걸고 있었어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북병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었죠. 정혜미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좀 더 높이 걸어요. 그리고 화분은 입구 양쪽으로 대칭으로 놓고요. 오늘 재단 사람들 오는 거 알죠? 실수하면 안 돼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구석으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재단 실무팀과 회계법인 직원들이었죠. 이도영 원장이 로비 입구까지 나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도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했어요. 며칠 전 만석에게 날카롭게 소리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재단 실무팀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병원 시설이 깨끗하네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도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민 의료의 최전선입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이도영은 손을 펼쳐 보이며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병원 구석구석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행은 이도영의 안내를 따라 병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VIP 병동, 외래 진료실, 입원 병동까지 하나하나 돌아봤어요. 이도영은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정혜미는 옆에서 자료를 건네며 거들었죠. 만석은 복도 구석에서 밀대를 밀며 일행을 지켜봤습니다. 이도형과 정혜미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일행이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재단 실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설은 괜찮아 보이는군요. 서류 검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도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일행의 시선이 응급실 입구로 향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애가 밤새 열이 40도가 넘는데 번호표만 받으래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응급실 접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순서대로 해야 해요. 지금 앞에 15분이 계세요. 15명이요? 그럼 언제 봐요? 애가 이렇게 뜨거운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응급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실무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박서진이 응급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를 보더니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박서진은 아이를 안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뒤따라 들어가려 할 때 이도영이 빠르게 다가갔어요. 이도영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수간호사. 이도영의 목소리가 응급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진이 돌아봤어요. 이도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쇼할 시간 아니야. 순서 지켜야지.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열성 경련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그거고 지금은 손님들 계시잖아. 이도영의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재단 실무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복도 구석에 있던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원장 양반.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도영이 만석을 돌아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죠. 애가 먼저지, 카펫이 먼저요?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이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게 병원 아니오? 손님 보기 좋으라고 아픈 애를 세워두는 게 병원이오? 이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단 사람들 앞에서 청소부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요, 청소부.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를 가르쳐? 당신은 청소나 하면 돼. 만석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청소부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요. 그리고 저 아이도 사람이지. 사람이 먼저 아니오? 이도영이 손가락으로 만석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해고야. 당장 나가. 정혜미가 달려와 만석을 밀어냈습니다. 어르신 나가세요. 여긴 어르신이 참견할 곳이 아니에요. 만석은 밀려났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서서 이도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재단 실무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단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챙겨 로비를 떠났습니다. 박서진은 아이를 안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뒤따랐습니다.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이도영이 억지로 웃으며 재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 좀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네요. 재단 실무팀장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 연락드리죠. 일행이 병원을 떠나고 이도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혜미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원장님, 저 청소부 정말 해고하실 거예요? 이도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망쳐놨잖아. 밤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누구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만석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빌딩의 네온사인, 아파트의 창불, 거리의 가로등까지. 서울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0년대 초 만석은 무궁화호를 타고 상경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청년이었죠.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공중전화 앞에 섰을 때 주머니엔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어요. 고향에 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동전을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빵 한 개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요. 90년대 말 IMF가 터졌을 때도 만석은 버텼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지만 직원들 월급만은 밀리지 않으려 했어요.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거래처는 등을 돌렸죠. 만석은 집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정분자가 만류했지만 만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람이 먼저야 분자야.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직원들을 지켰고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만석은 옥상 난간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곳이라면.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이름을 여길 붙일 수 없지. 만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어요. 모두 재단 실무진에게서 온 전화였죠. 만석은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상대방이 받았어요. 회장님.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준비 끝났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만석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하세. 병원에서요? 그래. 성북병원 대회의실에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석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바람이 만석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만석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옥상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만석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행정실 불이 벌써 켜져 있었고 복도에는 정혜미와 이도영이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만석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둘의 대화가 만석의 귀에 들어왔어요. 원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정혜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도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해야지. 지난주에 재단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잖아. 저 노인 때문에 인수권이 틀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증거는 만들면 돼. 만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만석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이도영이 만석을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정혜미도 어색하게 웃으며 뒤따랐죠. 만석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전 10시쯤 행정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청소 담당 한만석 씨는 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석은 밀대를 보관실에 넣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도영과 정혜미 그리고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영이 냉정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돌려 만석에게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약품 창고 앞에서 만석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만석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그날 밤이었어요. 박서진이 부탁한 응급용 거즈를 응급실로 옮긴 날이었습니다. 약품 창고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절도예요. 이도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만석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박서진 간호사가 부탁해서 옮긴 겁니다. 응급실에 거즈가 떨어졌다고 해서요. 정혜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간호사가 청소부에게 그런 부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박 간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도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어봤죠. 그런데 박 간호사는 부탁한 적 없대요.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서진이 부탁하지 않았다고 했다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도영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만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나이도 있고 하니 조용히 정리하죠. 오늘부로 그만두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만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절도 혐의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들어 이도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간호사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도영은 손을 저으며 만석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만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박서진을 끌어들이려는 거구나.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와 수첩을 든 여자였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정혜미가 그들을 안내하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녁 무렵 만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단 실무진이 보낸 기사 링크였어요. 만석은 화면을 눌러 기사를 읽었습니다. 노인 청소부 병원 의료물품 무단 반출 의혹. 기사에는 만석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약품 창고 CCTV 캡처 화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밤 8시 만석은 야간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박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박서진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쥐고 있었죠. 만석을 보자 박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석이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요, 간호사 선생님? 박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어르신한테 거주 옮겨달라고 부탁한 거. 제가 분명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보고 거짓말하라고. 만석은 박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알고 있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박서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어르신 편을 들면 저도 자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박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석은 의자에 앉아 박서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간호사는 양심과 생계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70년대 공장에서 일할 때 만석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들을 겪었으니까요. 간호사 선생님.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있소.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비겁한 거예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박서진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원장님한테 증언할 거예요. 제가 부탁했다고 어르신은 죄가 없다고. 만석은 박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시오. 왜요? 당신까지 다칠 필요 없소. 박서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더 다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만석은 박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만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간호사 선생님.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일이나 잘하시오. 환자들한테 필요한 사람이잖소. 박서진은 더 말하려 했지만 만석이 먼저 일어나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만석은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저 간호사가 대신 상처를 다 떠안겠구나. 밤 10시 만석은 작업복을 벗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뒷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였죠. 차갑고 매서운 빗줄기가 만석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만석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병원 담장을 따라 걸으며 만석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만석의 머릿속에는 박서진의 울먹이는 얼굴이, 이도영의 차가운 눈빛이, 정혜미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죠.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만석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비를 맞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만석은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재단 이사의 전화였습니다. 만석은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맞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석은 빗속에 서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 응급실의 붉은 십자가, 로비의 희미한 불빛까지. 이 병원에는 아직 살릴 가치가 있었어요. 박서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만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게. 모든 이사와 실무진, 회계법인, 그리고 기자들도 부르게. 기자들도요? 그래. 이도영 원장과 정혜미 행정실장에게도 참석 공문을 보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석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만석은 빗속을 천천히 걸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청소부 한만석이 아니라 한빛 치료재단 명예이사장 한만석으로서 말이죠. 6챕터. 화요일 아침 만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아서인지 몸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만석은 평소처럼 씻고 헌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남색 작업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죠. 만석은 작업복을 천천히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진심은 상대가 약할 때 드러난다. 만석은 작업복 단추를 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었죠. 만석은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아래로 청소차가 지나가고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하품을 하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만석은 평소처럼 직원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병원이 깨어나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환자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만석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인지 몰랐어요. 9시 반쯤 병원 로비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이 대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물을 준비하고 자료를 나눠 놓았죠. 이도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정혜미도 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어요. 오늘 재단 이사장님 오신대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정혜미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로비에는 취재진도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 2명과 수첩을 든 기자 1명이었어요. 이도영은 기자들을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소식 들으실 겁니다. 기자 중 1명이 물었습니다. 재단 인수가 확정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도영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겁니다. 만석은 로비 구석에서 밀대를 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도형과 정혜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둘은 오늘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죠. 만석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9시 50분 만석은 청소도구를 보관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죠. 만석은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10시가 되기 직전 만석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박서진이 만석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박서진의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만석 앞에 섰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제가 원장님한테 말할게요. 제가 부탁한 거라고,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만석은 박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간호사 양반. 네, 어르신. 사람 살리는 일만 하소.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억울하신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만석은 박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머진 내가 할 테니 당신은 환자들 돌보시오.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괜찮소. 만석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박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석은 박서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대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10시 정각 대회의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재단 이사 5명, 실무팀 3명, 회계법인 직원 2명이었습니다. 이도형과 정혜미가 로비까지 나가 일행을 맞았죠. 어서 오십시오. 이도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재단 이사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사장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이도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오신다는 말씀은 곧 오실 겁니다. 재단 실무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행은 대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이도형과 정혜미도 뒤따랐죠.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도형은 상석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미는 옆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죠. 재단 이사들은 양쪽에 나눠 앉았고 회계법인 직원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자들은 벽 쪽에 서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10시 5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재단 이사 1명이 들어오고 실무진 1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만석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청소부가 왜 회의실에 들어오는 걸까요? 이도영이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저 어르신, 여기는 회의 중이니까. 그때였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만석 명예이사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만석 명예이사장.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만석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이도영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혜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재단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상석에 앉았죠. 이도영이 멍하니 서 있자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앉으시죠. 이도영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혜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한빛 치료재단을 만든 그 사람이었다니. 만석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등에는 노동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굳은 살, 상처 자국, 세월의 주름까지. 그러나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간 난 이 병원에서 청소부였소.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만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이제 말하겠소. 이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혜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기자들은 펜을 들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만석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달간 적어온 기록이었어요. VIP실 허위 입실, 응급실 인력 공백, 환자 대기 시간, 낙상 사고 은폐까지 모든 게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수첩을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 목격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도영은 의자에 깊이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혜미는 몸을 떨고 있었죠. 회의실 밖 복도에서 박서진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상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박서진은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만석은 진짜 누군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누군가였죠. 만석은 수첩을 덮고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소. 만석은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낡은 수첩에 집중됐어요. 만석의 손가락이 첫 번째 기록을 짚었습니다. 첫째, VIP 병동 허위 입실건입니다. 만석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복사한 입원 환자 명단이었죠. 이 장부에는 VIP실 12개가 모두 입실 처리되어 있소. 그런데 실제로는 석 달 내내 3개만 사용됐어요. 나머지 9개는 텅 비어 있었소. 재단 회계법인 직원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회계상 착오입니다. 실수가 석 달 내내 계속됐단 말이오?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만석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응급실 인력 공백 문제입니다. 만석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근무표를 펼쳤어요. 날짜별로 응급실 당직 의사 현황이 적혀 있었죠. 응급실에는 5명의 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2명만 근무했소. 나머지는 외부 강의, 세미나, 개인 진료로 자리를 비웠어요. 환자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렸고 간호사들은 환자를 달래느라 지쳐갔소. 재단 실무팀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만석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셋째, 낙상 사고 은폐건입니다. 정혜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헐거운 휠체어 바퀴, 고장난 자동문, 미끄러운 복도 바닥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지난달 2층 복도에서 환자 한 분이 넘어지셨소. 휠체어 바퀴가 헐거워서였어요. 그런데 사고 보고서에는 환자 부주의로만 기록되어 있더군요. 안전 점검 기록은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고요. 이도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도 없이. 만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지만 작동은 잘 됐어요. 만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단이 인수하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환자 숫자만 채우면 된다니까. 장부상으론 문제없어 보이게 만들고. 이도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전 원장실 앞에서 만석이 녹음한 내용이었죠. 이도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만석은 녹음기를 끄고 회의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속이고 약한 이를 구석으로 보냈소.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이 병원엔 좋은 사람들도 있소. 밤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제 시간에 출근하는 청소부,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 그런데 윗사람들이 숫자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만석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사진 속 사람은 제 아내 정분자입니다.
70년대 시장통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번 돈을 제 공장 자금에 보탰고 그게 오늘 한빛치료재단의 시작이었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내는 늘 말했소.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부자라고. 만석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이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가로 명예를 팔 순 없지. 이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병원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재단이 인수하면 직원들이 다 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속이고 직원을 협박하고 양심을 팔았단 말이오.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병원은 살려야 하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사람은 구하고 병원은 살리되 양심은 팔면 안 되는 거요. 만석은 재단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재단은 오늘부로 이 병원을 인수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희 사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수 조건이 적힌 문서였어요. 조건이 있소. 첫째, 이도영 원장과 정혜미 행정실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이도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발 앉으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도영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만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응급실 인력을 30% 증원합니다. 환자가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하오. 재단 실무팀장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만석은 계속했어요. 셋째, 환자 상담실을 설치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사항을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넷째,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합니다. 병원의 잘못을 말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돼요. 만석은 회의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박서진이 보였어요. 박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만석을 바라보고 있었죠. 만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박서진 수간호사, 들어오시오. 박서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저하던 박서진이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서진에게 향했습니다. 만석은 박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간호사는 오늘부로 수간호 부장으로 승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만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을 이끌어야 하오. 박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도영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만석을 올려다봤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습니까? 만석은 이도영을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간 이 병원에서 청소를 했소.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오? 이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이 말을 이었어요. 청소도 못하는 회장이라면 회장 자격이 없지. 만석은 작업복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손등에 반창고가 보였어요. 밀대 손잡이에 다쳤던 상처였죠. 나는 70년대에 연탄을 날랐소. 80년대엔 공장 바닥을 쓸었고 90년대엔 직원들과 야근을 했어요. 손에 땀 묻히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 수 있겠소?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따라 일어났어요. 만석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죠. 이 병원은 앞으로 사람을 위한 병원이 될 거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말이오. 만석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만석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죠.
만석은 작게 미소 지으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정혜미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박서진은 창문 밖으로 사라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재단 이사들은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챙겼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병원 입구의 개나리도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고 화단에는 튤립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성북동 거리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성북병원이라는 새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죠. 로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번호표 발급기 대신 안부 묻는 안내요원이 생겼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다가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나이든 환자에게는 휠체어를 가져다 주고 아이를 아는 부모에게는 편한 의자를 안내했죠. 로비는 예전보다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은 따뜻했습니다. 응급실도 변했습니다. 야간 소아 응급 전담팀이 생겼어요. 밤에 아픈 아이들을 빠르게 진료할 수 있도록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했습니다. 대기 시간도 평균 15분으로 줄었죠. 응급실 벽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3월 어느 날 오후 만석은 병원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낡은 면바지에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동을 둘러보며 이곳저곳 살피고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돌아보니 박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 위에 수간호부장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오늘도 순찰이세요? 만석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순찰이라니 그냥 둘러보는 거지. 박서진이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보리차 끓였어요. 드세요. 만석은 보온병 뚜껑을 열고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소, 부장님. 박서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장은 무슨요?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나도 그냥 만석이라고 부르시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박서진이 복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요즘 병원이 많이 좋아졌죠?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박서진은 환자 병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말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병동 순회하시고 간호사들 의견도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이니까. 만석은 창문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마당에서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링거를 끌고 걷는 젊은 여자까지 모두 봄 햇살을 쉬고 있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지.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 공장도 시작은 새벽 쓸고 닦는 일이었어. 기계보다 먼저 출근해서 바닥 청소하고 기름 묻은 부품 닦고. 그게 습관이 됐지. 박서진은 만석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어요. 회장님은 왜 그렇게 사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만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프고 밤새 일하느라 눈 붓고. 그런데 말이야. 만석은 박서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 숫자로는 안 보이는 게 손으로는 보이거든.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병원 담장 밖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골목 어기 분식집에서는 김칫국 냄새가 흘러나왔고 세탁소 앞에서는 라디오가 7, 80년대 가요를 틀고 있었죠. 포장마차에서는 튀김 튀기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좁은 골목길, 담벼락의 낙서까지 모든 게 정겨웠어요. 70년대 가리봉 공장촌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연탄재 쌓인 골목, 공중전화 앞에서 10원짜리 동전 쥐고 고민하던 20살의 자신,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웃던 정분자까지. 만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분자야.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또 하나 치웠다. 이제 이 병원은 사람 냄새 좀 나겠어. 만석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 쪽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가에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도착한 만석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직원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로비 한쪽에서는 어린 환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만석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로비 구석으로 가서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먼지 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의사가 만석을 발견하고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직원이. 만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젊은이. 나도 이 병원 사람이지. 젊은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한빛 치료재단을 만든 그 사람이 로비 구석을 쓸고 있었어요. 젊은 의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만석은 계속 바닥을 쓸었습니다. 돈은 공구상자고 사람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구로 사람을 치면 다 깨지지만 공구로 작품을 만들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만석은 그걸 평생 믿고 살았어요.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 쪽이었어요. 만석은 소를 주머니에 넣고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불빛과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열이 내려 건강해진 아이가 의사 선생님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만석은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은 이래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아가는 곳,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곳, 절망이 희망이 되는 곳. 그게 진짜 병원이었죠. 만석은 응급실 문을 조용히 닫고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퇴근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만석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로비가 점점 조용해졌어요. 야간 근무조가 자리를 잡고 병원은 밤의 리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석은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 가게 간판, 가로등까지. 세상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곳. 그게 바로 사람 사는 곳이었죠. 만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병원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로비의 따뜻한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거라, 병원아. 내일도 사람들을 잘 돌봐줘. 만석은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만석의 뺨을 스쳤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만석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별이 뜬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자야, 잘 보고 있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어. 만석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골목 어귀에서 멈춰서서 성북동 거리를 바라봤어요. 병원 간판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성북병원. 그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치유받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있을 거예요. 만석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만석은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따뜻함을 향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고, 응급실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뛰고 있었어요. 로비에서는 야간 안내 요원이 늦게 온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고,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 직책이 아니라 진심. 만석이 평생 믿고 살아온 그 가치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봄밤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을 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한만석 회장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함께 들어주세요. 솔솔사연방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